일본 규슈 북쪽 나고야 성의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 많은 유물 중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그림이 한 점 있다. 여사폭 병풍에 그린 전투도. 치열한 전투를 묘사한 그림은 매우 세밀하고 사실적이다. 성을 공격하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들은 집요하게 성을 공격하고 있다. 성 안의 일본군 역시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투도는 정유재란 당시의 울산성 전황을 묘사하고 있다. 1597년 12월 23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13일간의 울산성 전투. 양측의 전사자만도 12,000명이 넘는 이 전투는 그야말로 혈전이었다. 매우 사실적인 이 그림이 증언하는 울산성 전투. 그것은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 마지막 승부처였다. 네, 이 그림이 바로 1597년 정유재란 당시의 울산성 전투도인데요. 이 6폭의 병풍에 그린 병풍도입니다. 울산성을 둘러싼 이 군사들의 포위망은 매우 그 밀도가 높고 또 성벽에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군요. 이 울산성 전투는 7년 전쟁의 판도를 바꾼 아주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울산성 전투가 벌어진 1597년 당시의 이 한반도의 전황은 어땠을까요? 자, 이쪽을 보시죠.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지 6년째인 1597년 일본군은 다시 이 북진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정유재란입니다. 일본군은 이 육로와 또 해로를 통해서 이 동시에 진격을 시작하지만 육군은 이 충청도 이 직산에서 이 조명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남쪽으로 퇴각하고 이 수군은 이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지루한 이 대치전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즈음 7년 전쟁의 이 흐름을 바꿀 울산성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울산성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태화강은 울산시 한가운데를 흘러 동해로 이어진다. 울산성은 태화강 옆 해발 50여 미터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 건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정유재란 당시 성이 있던 자리는 지금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얼핏 봐서는 치열한 전투를 치는 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자 조금씩 성의 흔적이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선 성벽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다. 경사진 성벽. 그것은 일본군이 쌓은 외성의 성벽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서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을까? 남해바다에서 내륙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길목의 경남 사천만. 바다에 접혀 있는 언덕에선 발굴이 한창이다. 다른 발굴터처럼 유물이 나오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돌무더기만 보인다.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쌓여 있는 그것은 성벽이었다. 이 성벽 역시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이 쌓은 성이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철수한 일본군은 이곳 선진리에 성을 쌓았다. 새로운 대치 국면을 맞은 것이다. 남아 있는 거죠. 노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 여성이 남아 있는데 이 섬 자체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요 안쪽에서 따고 들어와가지고 기역자 이렇게 니은자산으로 땄겠죠. 선진리 성은 고려의 토성 위에 그대로 돌을 쌓아 올렸다. 이 성을 급하게 쌓았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철수하자마자 이곳에 급하게 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차지함으로써 일단은 보급선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 들어오는 보급선은 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아서 또 다른 전라도 방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퇴폐할 경우에는 모든 식량을 실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 되겠죠. 이곳에 성을 쌓음으로써 일본군은 진주와 남강을 통해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일본군은 사천 선진리처럼 남동 해안의 요충지 곳곳에 성을 쌓았다. 진해 앞바다는 부산과 남해바다를 이어주는 요충지다. 이곳 바닷가에도 외성이 남아있다. 웅천성은 바닷가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높은 지대는 방어도 수월하지만 조선 수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도 유리했던 것이다. 이렇게 일본군은 동남 해안에 28개의 외성을 쌓고 재북상을 노렸던 것이다. 한편 새로운 대치 국면을 맞은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도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투 목표는 남동 해안의 일본군 외성들이었다. 그러나 공격 목표를 둘러싼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즉, 순천에 주둔한 소서행장을 먼저 공격하자는 전라도 공략론과 울산의 가등청정을 먼저 쳐야 한다는 경상도 공략론이 팽팽했다.
논란 끝에 결국 경상도 공약론이 힘을 얻었다고 선조실록은 적고 있다. 그렇다면 조명연합군이 경상도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이라든가 서생포 지역은 외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륙 거점으로 활용되는 지역이었죠.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을 공략을 함으로써 이제 얻는 전략적인 그 이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등청정, 외장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수라고 할 수 있었던 가등청정이 주둔하는 곳이 울산성이었기 때문에 그 울산성을 공략을 하면 결국 왜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사기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이제 울산성을 공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야구 우만의 조명연합군이 출병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일본군의 속을 부산, 울산 지역. 그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울산성이었다. 네, 이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의 최대 승부처가 된 울산성은 당시 일본군이 쌓은 외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전투도의 이 울산성의 모습인데요. 이 성 외곽을 따라서 이 높다란 성벽이 있군요. 이 성벽은 이 단조로운 모습이 아니라 꺾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성곽이 있어서 이 성의 공간을 나누고 있군요. 그러니까 적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방어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성벽 위의 구조물입니다. 조선 산성의 경우 성벽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 비해 이 울산성 성벽 위에는 목조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 안에 병사들이 들어가 전투를 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당시 이 일본군이 쌓은 울산성의 규모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높이가 7간에 꺾임이 2번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성벽의 높이는 2간에서 7간까지였습니다. 1간은 약 2m. 그러니까 이 울산성의 성벽은 최저 4m에서 최고 14m. 가장 높은 것은 약 5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이 울산성은 조선 침략의 선봉장인 가등청정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끝까지 전투를 벌였습니다. 축성의 대가로 알려진 가등청정이 설계한 울산 외성. 자, 여기에는 어떤 비밀과 특징이 있을까요? 태화강을 따라온 일본군은 곧장 성활의 산착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화강 산착장에서 계단을 따라 곧장 성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위로 올라와서 바로 정면에 그 석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없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꺾을 때 이제 성 안에 있는 그런 군사들이 역시 이 손을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이쪽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면은 울산 외성은 매우 독특한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앞쪽에 벽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구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적이 곧바로 성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성 입구가 몇 번 꺾여 있는 것이다. 밑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 위에서는 이미 또 감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딱 쳐다보고 창문 보고 이제 이게 아군인가 적군인가도 보고 또 이 안에도 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이제 감시가 되는 거죠. 출입 모방법 지속자. 현재 울산성 입구는 위치만 파악될 뿐 그 원형은 찾을 수 없다. 일부는 또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나란하게 있으니까. 조금씩 보이는 성벽은 그나마 외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보통 우리나라 성벽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외성벽은 이렇게 비스듬히 쌓여져 있습니다. 비스듬히 쌓는 이유는 이제 석벽이 한 10m 이상 올라가다 보면은 그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점차 안으로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서리가 많은 게 외성의 특징입니다. 성벽은 들여쌓기에 의해 위로 갈수록 기울어지는 비스듬한 각도를 보여준다. 꺾여진 성벽 위에는 전투도처럼 목조 구조물이 있었을 것이다. 현장의 성벽과 구조물의 위치 등은 전투도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전투도는 지형 조건을 무시한 채 울산성을 하나의 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울산성은 모두 3개의 구역이 계단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본성 외의 다른 2개의 공간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울산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86년 동아대 박물관 팀은 울산성을 발굴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쪽 여기 남쪽인데 남쪽으로도 역시 이어고. 발굴 결과 심하게 훼손됐지만 울산성은 경사진 지형에 모두 3개의 구역이 있었고, 각 구역은 계단으로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산성은 혼마루로 가는 본각과 그다음에 둘째각인 니노마루, 그다음 셋째각인 삼노마루가 구릉 위에서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총구락하는 외곽의 석담이 둘러져 있습니다. 대체적인 윤곽만 파악된 울산성. 실제 울산성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일본 구마모토시의 어느 전철역. 전철역의 이름이 익숙하다. 이곳의 지명이 바로 울산정, 울산마을인 것이다. この辺りは熊本市の울산町と言います。この地図で言いますと、この地図は1700年代に書かれた地図なんですけど、この通りを挟んで両側をこの1ブロックを울산町と言います。現在こう目の前走ってる電車通りを挟んで両側この1ブロックを울산というんですが、朝鮮から来た方たちがここに住んで職人として働いていたということから울산町と呼ば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伝えられています。이곳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약 400년간 울산정으로 불리다가 30년 전 신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구마모토는 울산성 전투를 지휘했던 가등청정이 다스렸던 지역이다. 그는 전쟁 후 일본으로 돌아와 이곳에 구마모토 성을 쌓았다. 구마모토 성은 울산성과 마찬가지로 가등청정이 직접 설계를 했는데 그 원형이 지금도 잘 남아있다. 구마모토 성은 약 7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성은 몇 번의 내전에서 결코 함락되지 않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구마모토 성은 나고야 성, 오사카 성과 함께 일본 3대 성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비스듬한 성벽과 성벽 위의 목조 구조물인 성루는 전형적인 일본 성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한국의 외성에도 적용됐을 것이다. 熊本城は創建当時100近い建物があったんですが、400年前から現在まで残っているのはあのウッド櫓をはじめ13棟の櫓や塀しか現在残っておりません。 400여 년 전 지어질 당시의 성벽에서 울산성과 비슷한 규모의 성벽을 찾았다. 비스듬한 성벽과 성벽 위의 목조 구조물, 당시 일본성의 보편적인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다. 高さが約15メートルぐらいの石垣の上にこのサイズの櫓が並んでるんですが、ウルサン城の一番高い石垣で約15メートルという記録を浅野行長が残しておりますが、おそらくウルサン城はこういう石垣の造り、それからこういう櫓のがその石垣の上に乗ってた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私は思います。 성벽을 따라 길게 만든 성루는 나름의 기능이 있다. 평시에는 창고로 이용되는 성루는 방어 시설이다. 빛이 들어오는 구멍은 전시에 총구로 사용한다. こうやって向こう側の敵を撃つ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ちらからは敵は見えますけれど、敵の方からは非常に小さい窓ですから見えづらいという構造になっています。 총구는 아군은 보호하면서 적은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미 성벽에 접근한 적을 공격하는 구조도 있다. 바로 아래의 적은 이런 돌멩이로 공격하도록 돼 있다. 또 하나 일본 성의 특징은 내 성을 둘러싼 성의 외곽 구조에 있다.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번 꺾여져 있는 이런 입구, 즉 호구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적의 기병이나 보병이 직선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동시에 접근하는 적의 속도를 떨어뜨려 방어를 쉽게 하도록 한다. 이런 호구에 들어온 적은 최소한 3방향에서 협공을 받게 된다. 이렇듯 구마모토 성의 입구는 견고한 방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가등청정이 설계한 울산성은 구마모토 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가파르고 꺾인 성벽과 그 위의 목조 구조물, 그리고 복잡한 입구까지. 울산성은 구마모토 성에 버금가는 초롱성이었던 것이다. 예, 울산성은 모두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나온 이곳이 제2구역입니다. 또 이 울산성은 가장 높은 지역의 이 본진과 그 다음에 2구역 그리고 제일 낮은 지대의 이 제3구역으로 나뉘는데 그 각각의 구역은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위쪽에 이 본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본진인데요. 보통 이곳에는 이 전투를 지휘하는 천수각이 있습니다만 이곳 울산성에는 아직까지 이 천수각의 위치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성벽이 빙 둘러서 서 있고 또 이 성벽 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야구라라고 하는 이런 성루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성루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총구가 뚫려 있는 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저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에는 이 태화강과 선착장이 있군요. 자, 그러니까 이 울산성은 중요한 보급로이자 유사시 태광로가 되는 이 선착장을 바로 발 아래 갖고 있었군요. 1597년 정의유 재란 당시에 급하게 쌓은 울산성. 그러나 이 성은 일본 특유의 축성수를 적용하고 또 현장의 지형지물을 아주 잘 이용한 아주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철옹성을 지키던 일본군과 또 이 성을 점령하려던 조명연합군 사이의 전투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위해 일본군은 규슈 북쪽 나고야성에 집결했다. 부산과 불과 190km,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다. 일본군이 출전했던 그곳엔 현재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그 박물관의 한쪽 벽에 울산성 전투도가 있다. でこの中の一人だった大名鍋島直重が、この戦いが終わった後日本に帰ってきてこの戦いの様子を家臣に命じて書かせたのがこの軍人図屏風なわけです。 당시 울산성을 둘러싼 치열한 접전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일본군을 포위한 조명연합군의 표정은 비장하다. 조총을 쏘는 일본군, 성문을 밀고 사다리를 옮기는 연합군. 성벽을 오르다 떨어지고 칼을 들고 지휘를 하는 등 모든 전투 과정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제작진은 당시 울산성 안의 전황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를 찾았다. 규슈 동부 지역의 우스키시에 있는 안양사. 경념이란 승려가 세운 사찰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종군 승려로 참전했다. 지금은 그의 15대 손이 주지를 맡고 있는데 그는 경념이 남긴 기록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조선 일일기 원본. 승려이자 시인인 경념이 남긴 임진왜란 참전 기록이다. 一つはですね、略奪や奴隷商人農耕などによってその当時の
朝鮮の人々がいかに苦しんだかということです。この朝鮮日日記はですね、決してその武人が後の恩賞目当てに書いたようなそういう日記ではなくて、一人の僧侶として見たまま感じたままを書いた日記になっております。でそこには去年の感じたいろんな感情が素直に吐露さ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多くのその時の朝鮮の民衆が非常に苦しんだことや、시체들로 뒤덮인 섬들이 해변에 산을 이루고 있으며 도대체 어디까지 계속될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적국인 전라도라고 하지만 검붉게 타오르는 연기는 마치 이런 상황을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경념은 울산성 전투 상황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辰の時ほどに城より東に 아침에 연기가 솟아오르고 대포 소리가 연달아 들려와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으니 적군이 기습을 했다고 한다. 적군은 돌담 밑에서 맹렬하게 불화살을 쏘아댄다. 성 안에는 물건들이 수없이 많은데 침구, 의복, 재물, 보석을 담은 상자에 불이 붙었다. 타오르는 연기 때문에 눈을 뜰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다. 그 불 때문에 많은 인부, 무사들이 다 죽었다. 울산성 전투 초기는 조명연합군이 기선을 제압했다. 그래서 어디에 포진을 했느냐 하면은 동천강과 태화강이 합류하는 동편에, 그리고 조명연합군은 철저한 고립작전을 구사했다. 동정군과 좌협군이 적에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3일째 이 급보를 들은 서생외성에서 병선 30척의 왜군이 대거 후원차 이렇게 왔는데, 조명연합군은 기마병을 매복시켜 태화강 하류를 봉쇄했다. 부산과 서생포 등으로부터 오는 일본군의 구원병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울산성에서 70리 남쪽에 있는 서생포에서 일본군 구원병이 왔지만 저지당하고 말았다. 그런 다음 조명연합군은 울산 지역 전체를 고립시켜 나갔다. 양산으로 군대를 보내 양산을 통해 울산으로 들어오는 일본 육군을 막도록 했다. 그리고 멀리 남원에서는 일본군의 전라도 병력을 견제하도록 했다. 실제로 양산과 태화강에서 구원병을 물리쳤으며 이러한 입체 작전은 전투 초기 효과를 거뒀다. 조명연합군은 성안의 일본군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고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성안의 일본군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가등청정이 다른 장수에게 보낸 전가를 통해 당시 성안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가등청정은 항복 대신 할복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상황을 경념도 조선 일일기에 적고 있다. 味方はいよいよ水はなく食物もなきことなれば 드디어 아군은 물도 식량도 떨어졌다. 성을 방어할 수가 없어졌다. 내일은 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밤새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읊는다. 자, 여기는 이 전투가 한창이던 당시의 울산성 안입니다. 저기 보면 일본군 몇 명이 이 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한창인데도 이렇게 말을 잡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식량과 물 사정 때문입니다. 식량과 이 물이 부족하자 이 성 안의 일본군들은 이렇게 말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성루 쪽에는 이 조총수가 있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총은 당시 일본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이 조총수에게만 배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생쌀 한 옥, 쌀 한 옥. 참 아주 적은 양인데 이 전투병의 하루 식사량으로는 아주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조총수 외에 다른 병사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로 당시 울산성의 식량 사정은 열악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울산성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 우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물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마저도 조명연합군이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성 밖 이 태화강으로 나가야 했고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울산성 전투가 벌어진 때는 12월 하순. 일본군은 조명연합군이라는 성 밖의 적 외에 극심한 식량난과 식수난 그리고 혹독한 추위라는 또 하나의 적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만날 수 있었다. 조선물어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중급무사의 참전 기록이다. 이 기록 역시 당시 울산성 안의 일본군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굶주림에 대한 기록이다. 중간급 장교의 굶주림이 이 정도였던 것이다. 전투도의 묘사는 조선물어의 기록과 일치한다. 성안 곳곳엔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가 즐비하다. 굶주림과 갈증 앞에서 선택의 여지는 좁았다. 울산성 전투에서 특히 일본군을 괴롭힌 것은 식량난과 함께 식수난이었다. 조선물어는 일본군들의 목숨을 건 식수 구하기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성벽을 넘어 태화강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조차 제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조명연합군의 공세, 부족한 식량과 식수, 성안의 가등청정과 일본군은 괴멸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처절했던 울산성 전투는 가등청정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전쟁 후 가등청정은 일본으로 돌아가 구마모토 성을 세웠다. 당시 가등청정은 성 안의 우물을 120개나 팠다. 식수 문제로 곤욕을 치른 울산성의 기억 때문이었다. 지금은 17개의 우물이 남아있다. 성의 모든 건물에 깔려있는 다다미. 이 다다미에도 울산성 전투의 교훈이 담겨있다. 今からこれが日本の畳なんですけど、お城の中の天守閣や御殿にはこういう畳がいっぱい敷き詰められてありました。普通はこれ藁で作るんですが、お城の場合、熊本城の場合、この中に芋の茎を、織り込んで畳を作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れは籠城に備えて、いざという時にはそれを食料にするために、そういうふうにし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가등청정. 울산성 전투는 그에게 죽음의 경험과 패전의 치욕을 함께 안겨줬던 것이다. 자, 다시 전투도입니다. 이 처참했던 울산성 안의 상황과 이 10겹의 포위망을 이룬 이 성 밖의 조명연합군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공세적인 조명연합군과 이 수세에 몰린 일본군의 모습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잠깐 더 보시죠. 이 전투도의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강은 바로 태화강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일본군 지원병들이 탄 배인데요. 이 그림은 당시 구원병 장수였던 나베시마 가문에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울산성 전투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울산성 안의 가등청정과 일본군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울산성 안에 일본군은 고립되어 있었지만은 이 경상도 일대에는 수많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 울산성의 전투가 열흘을 넘는 지루한 공방으로 치닫자 이 각지의 일본군들이 이 울산성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산성 전투는 어떻게 끝났으며 또 그것이 7년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규슈 서쪽 지방의 사가 지역. 당시 이곳은 나베시마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종친회 박물관을 만들어 조상들의 옛 영화를 기리고 있다. 울산성 전투 당시 구원병 장수의 한 사람이었던 나베시마 나오시게. 울산성 전투도를 그리게 한 인물이다. 그가 그리게 한 전투도는 모두 석 점. 그중 2개의 전투도는 필름 상태로 만날 수 있었다.
원본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필름 상태의 그림은 연합군이 일본군을 포위한 후의 전개 과정을 그려놨다. 울산성 전투도중 제2도. 이것은 강을 사이에 두고 일본군 구원병과 조명연합군의 대치를 묘사하고 있다. 울산성 공방전이 길어지자 각지의 일본군 구원병들이 속속 도착하여 병력이 점점 늘어났다. 나중엔 순천의 소수행장 병력까지 합세하여 구원병은 6만이 넘었다. 전투도 제3도는 조명연합군의 철수를 묘사하고 있다. 1598년 1월 4일, 결국 조명연합군은 경주 방향으로 철수를 시작한다. 전투도는 이들과 일본군 구원병 사이에 산발적인 전투도 그려놓고 있다. 6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일본군 구원병들로 인해 결국 조명연합군은 철수를 결정했고 이로써 13일간의 울산성 전투는 끝이 난다. 조명연합군 전사자 5,800여 명, 일본군 전사자 6천여 명. 양쪽에 엄청난 피해를 남긴 채 전투는 끝이 났다. 조명연합군의 철수는 울산성 안의 일본군들에게 구원의 소식이었다. 夜更けに飛騨様仰せけるに去年は早々船に乗りそうらえと 성주님이 나에게 배를 타라고 하신다. あまりの嬉し 너무 기쁘고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かともわきまえ固くて 성을 내려올 때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涙を流して 마치 喜び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通ろうて 조명연합군의 철수로 울산성 전투는 일단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일본군 내부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출전한 일본군 장수들은 전황을 냉철히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스로 울산, 순천, 양산을 포기하려고 했다. 1,2,3,4,5,6,7,8,9,10,11,12 13名が集まって豊臣秀吉に対してウルサン・スンチョンを放棄したいと願った文書です。ウルサンの戦闘が終わった後、現地の大名たちはよく分かっていました。これ以上ウルサンを守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からスンチョンも難しい。だからウルサンとスンチョンという限界ラインはもう守れない。だからせめて祖先埔とサチョンまで引きたいということを大名たちは一つになって秀吉に訴えました。 참전 장수들의 이 연대 청원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마디로 일축했다.しかしずっと日本にいる秀吉は大名たちの現地の声というものを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そして日本にいる秀吉はなぜkyonjuまで攻め込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なぜウルサンを捨てなきゃいけないのか、ウルサンを捨てるというのはとんでもないことだ
と大名たちを叱責します。それによって大名たちは必死で訴えたことが全く秀吉には伝わらない、現地の戦争の状況を秀吉は知らないということに非常に失望します。결국 일본군은 울산, 순천, 양산 등 주요 거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일본군은 바다 쪽으로 대폭 후퇴, 전선은 축소된다. 울산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가등청정은 남쪽의 서생포성으로 후퇴, 그 안에서 꼼짝 않고 수성전으로 일관했다. その叱責にあった大名たちは自分たちの訴えを秀吉が全く理解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失望し、この戦争を続けていく気力を失っていきます。そして人々は一刻も早く日本に帰りたい、この戦争が終わることのみを望む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그리고 7개월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마침내 임진을 한 7년 전쟁은 끝이 난다. 울산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얼마 전 사당이 세워졌다. 사당엔 울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214위의 의병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한 지역에서 벌어진 13일간의 전투. 그 전투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울산 지역 의병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 다른 고장은 7년 동안에 전투가 한두 번밖에 없었는데 우리 고장은 7년 동안에 이름 있는 전투만 하더라 해도 21번이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7년 동안에 외적과 항쟁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접전, 엄청난 희생에 비추어 울산성 전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울산성 전투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의 전환점이 됐다. (13일간의) 혈전 울산성 전투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마지막 승부처였던 것이다. 석점의 전투도 13일간의 울산성 전투 기록입니다. 울산성을 둘러싼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접전, 일본군 지원병의 도착과 대치,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철수, 1597년 12월 하순부터 1598년 1월 초까지 해를 넘긴 13일간의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연합군은 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성 전투는 행주대첩이나 진주성 대첩과는 달리 그냥 전투 혹은 혈전으로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뺏고 적을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울산성 전투는 가등청정과 일본군을 괴멸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은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이 북진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울산성 전투는 마침내 7년 전쟁을 끝나게 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화려한 승전도는 아니지만 14흘간의 혈전,
울산성 전투가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